그러면은 자, 요 마지막 문단이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못했던 것 같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철학 질문 들어갑시다.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었지? 화생 상품이란 무엇이다? 선물? 프레젠트? 거래소 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처음 보신 분들은 강의 올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럼 한 문장 읽어보자. 자, 시간 드릴게요. 한 문장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 지금 페이지가 우리 여기 페이지를 내가 안 써도 그건 3페이지야. 3페이지 펴주셔야 돼. 3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이야. 마지막 문단 문제 있는 부분 아니에요. 3페이지예요. 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한번 보자. 마지막 문단에 자,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뭘 계산해 보재? 그래, 손익 계산 방법 이거 보자는 거야. 손익 계산 방법.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손익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이걸 문제화하겠다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이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네. 자, 그 다음 문장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게 길다. 또 한 두 줄 넘어가네.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일까? 여기서 어떤 표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시가 쓰였다고 우리 또 볼 수 있지? 그럼 그 예시에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시의 상황에서 얘네들 A와 B는 서로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대. 이거 무슨 거래라고 했어? 앞에서 얘기했잖아. 계속. 선물 거래. 얘네들 선물 거래하네. 자,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의 어떤 손익 계산 방법을 지금 보자라는 거야. 우리 선물 거래하면 무조건 다 이득을 보느냐? 그게 아니야.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본 사람은 상호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 선물을 했어. 그리고 옆에 이정재 기훈이가 야 무슨 선물을 얼마치 선물했길래? 기훈이 형. 자, 한 문장 더 읽어봅시다.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한다. 에이, 그래 우리 선물 거래를 했다라고 이미 요약이 됐고 파악이 됐으니까 이 문장은 절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겠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 문장 여기까지 무슨 내용일까? 여기부터 이제 정리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자, 먼저 시점이 하나 나오죠. 언제? 계약 체결 시점. 자, 계약 체결 시점은 언제 체결하는 거예요? 미래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이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현재에서 계약 체결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과제에다 해오시면 돼요. 자, 이때의 선물 가격은 자,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선물 가격은 무엇이다? 만기 시점.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나서 언젠가 계약 만기가 있겠죠. 자, 계약 이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다. 이때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있는 이 가격을 미리 땡겨와서 주식 한 주당 미리 책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나중에 계약 만기의 미래 시점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니 없니? 있으면 좀 알려줘. 좀.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한 주 가격이 만약에 미래에 높아진다면 내가 계약했던 것보다 더 높아진다면 혹은 내가 계약하지 않았던 것보다 내가 계약했던 것보다 더 낮아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졌어. 그러면은 나는 이득을 보는 거겠지. 내가 샀으니까. 또
내가 샀던 그 금액보다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거 있지. 산 입장에서는. 그럼 판 입장에서는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익 계산 방법이에요. 자, 만약 여기부터 이제 또 정리 한번 해보자. 한 문장이 길어요. 어디부터 끝나요? 어디까지 끝나요? 그거를 정리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아, 겁나기네. 욕 한번 해주고. 덥구나? 응. 다시 켤게. 공부를 저는 살죠. 나도 요새 밤에 에어컨 켰다가 추우니까 다시 껐다가 밤에 잘 때. 그러고 보면 옆에 딸은 또 더워갖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 난 추운데 또 켜줘야지. 그것도 난 이불 덮고 난리다 요새 일교차가 커갖고. 되게 복잡하네. 지금 정리하고 있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요 내신 대비가 돼요.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빨리 날릴 부분 날리고 빨리 정리하면서 읽고 그냥 따다다닥 하면 되는데 한 줄 한 줄 한 줄 이해를 해야 돼. 내용은 몰라서. 아니야, 이거 관계없어. 여기 문단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 문단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관계 있었으면 여기서 안 잘랐겠지. 처음부터 다시 했겠지. 앞에 부분 몰라도 괜찮아. 여기 이미 다 정리가 되어 나와. 어느 한 문단이 우리한테 주어지더라도 그냥 그 문단 안에서 정리하면 돼요. 이게 교과서 지문이 아니라서 그래. 모의고사 지문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다 파악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놀기도 해. 이거 징검다리야. 학교에서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나갔어? 자, 여기 만약부터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나네? 너무 긴데? 그치? 너무 긴데? 그러면은 욕 한번 해주고 에이씨 짜증나. 어디서 그러면 또 끊어줘야 되냐? 자, 만약 이 계약 만기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이라고 뭘 줬어? 조건이지? 이프절이잖아. 조건. 그래, 이 사람이 자 현재 A와 이 B의 거래가 어디까지 유지가 된다면 끝까지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된다면 A의 손익은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만기 시점의 실제 주식 가격에서 뭘 빼래?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만기 시점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우린 이때 주식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물 가격을 빼고 여기에 거래 승수를 곱하래요. 곱하고 이것에 다시 계약 수를 곱하래요. 몇 개의 계약이냐? 즉 얘기하면 주식 몇 개 갖고 있니? 하나 갖고 있으면 1이고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 주식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곱하면 되는 거겠지? 자,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0보다 크면 자, 이 계약이 0보다 크면 이득이 난 거고 0보다 작으면 손해겠죠? 요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요렇게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해. 야, 내가 지금 샀는데 미래 이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이득, 떨어지면 손해. 그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혹시 리셀 해본 사람이 있니? 리셀? 신발 리셀 이렇게 막 요새 뭐 팔거나 안 해? 그런 사람 없어? 나이키 신발 막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한정판으로 나오는 신발 이렇게 사갖고 나중에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는데. 잠깐만. 너랑 대화를 안 하자고. 못 봤다. 나랑 대화를 안 자, 한번 보자. 자, 여기까지는
A의 손익이에요. 이거는 A의 손익이에요. A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것을 산 사람. 자, 밑에 나오네요.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자, B의 손익은 계산은 똑같이 하는데 이게 다른 거야. B의 손익은 이 계산이 0보다 크면 또는 0보다 작으면 서로 반대라고요. 그러면 언제는 이익일까? 자, A가 산 사람이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는 0보다 컸을 때 이익이고 이때는 손해겠죠. 거래 계산법은 똑같아요. B의 손익은요. 0보다 크면 손해예요. 0보다 작으면 이익이에요. 왜 그럴까? 한 사람 입장에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씨 괜히 팔았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나중에 금액이 떨어졌다? 근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금액이 떨어져서 아, 잘 팔았다. 미리 잘 팔았다. 그치? 비싼 가격에 잘 팔았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되겠지? 내용이 이제 정리됐고 앞에 부분에서는 그러면 A 손익을 구하는 방법과 B 손익을 구하는 방법이 나왔네. 그 다음에 그런데 뒤에 어디서 또 끝나니? 가정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내용 정리. 여기서 하나의 또 개념은 앞에서 정리했던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반대거래라고 하는 거. 근데 반대거래라는 느낌은 우리가 반대로 보고 거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거래의 경우에요. 그럼 요 한 문장은 반대거래를 이제 또 계산을 한번 해보자. 반대거래의 상황으로. 자, 누가 누구에게 줬대? A가 C에게. 그럼 A와 원래 B와 거래를 했는데 이 A가 계약했던 이 내용을 C한테 줄 수 있어요. 왜? 반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C한테 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린 가정 이제 했고 그 다음 문장. 어이 뭐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또 계산. 계산식 정리 오른쪽에다가. 그 밑에 계산식은 비슷한 계산식인데 뭐를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뭐를 뭐로만 바꿔주면 된대? 그럼 만기 시점의 계산은 앞에 요 부분이었지? 그냥 요 부분만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 적어보세요. 만기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그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시점의 선물 가격. 똑같네요. 뒤에는 계약, 체결, 시점, 선물 가격. 그리고 뒤에는 거래 승수, 그리고 계약수.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반대 거래 시점에서는 좀 달라지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도 똑같아. 내가 판 시점이야 결국. 만기까지 유지가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지. 내가 리셀 얘기를 왜 했냐면은 내가 가격이 오를 줄 알고 리셀가를 이렇게 책정을 한 다음에 요새 그런 거래가 많거든요. 미리 선물을 미리 샀어.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네. 나중에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 시점의 금액이 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 지점이 되겠죠. 이거 다른 예시로 내가 들어볼게. 혹시 GD가 콜라보한 나이키 신발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니? 처음에 3천? 공 너무 세다. 하나만 빼.
300이라고 하죠. 이게 300을 내가 예상을 했어. 이거 예상가예요. 근데 원래 그 신발 원가가 얼마냐면 30만 원이야. 보통 나이키 신발 이렇게 에어포스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사면 한 30만 원까지 좀 고급화는 이러잖아. 그러니까 걔는 원가가 3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원가 주고 샀거든? 근데 내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아씨, 이거 한 300까지 올라가겠네. 10배 이익을 보겠네.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 진짜 돈이 없어. 딸이 막 장난감 사달래. 사줘야지 되잖아. 그러면은 300까지는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200만 원 수준에서 미리 A라는 내가 누구에게 C라는 사람이 200만 원만 받고 내가 판 거야. 그러면 자, C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까지 올라갈 걸 기대하고 300까지 올라갈 걸 기대하고 200만 원에 사도 이 사람은 얼마 이득이니? 100만 원 이득이잖아.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러면 자, 판 시점에서 나는 A가 나니까 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얼마에 샀어? 30만 원. 그러면은 170만 원 이득이지. 사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나는 얼마 이득이었어? 270 이득이었겠지. 그 정도의 계산인 거야, 얘들아. 어렵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네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서 언제 팔래? 얼마에 팔래? 그럼 그때 가격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그것 따져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밑에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또 정반대가 됩니다. 뭐 똑같이 얘기를 했죠. 이게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마지막에 근데 이게 300만 원이 아니야. GD가 이렇게 콜라보해서 내가 산 줄 알고 300만 원을 샀지만 아니야. 이게 짝퉁이래. 샀는데 짝퉁이래. 3만 원짜리야. 그럼 그때 되면 만기 시점에서 내가 3만 원짜리라는 거 알았을 때는 손해가 났겠지? 그럼 이걸 나한테 팔았던 B는 짝퉁이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사기의 문제니까 그걸 제끼고 나면 얘는 이득이겠지. 갖고 있었으면 3만 원짜리가 될 거를 나한테 미리 30만 원에 줬으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자, 끝나고 한편이란 것도 내용이 다른 데로 이제 좀 갈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의 주식과 거래해야 돼서 B에 대한 의무를 C에 넘기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무를 C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 얘기. 그러므로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기업의 이것을 B에게 사게 됩니다. 요 의무가 넘어갑니다. 정리 끝.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써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했던 거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란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오늘 하는 요 지문 분석 얘기, 타인의 얼굴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여기에 응? 복습은 개인 복습, 이건 내가 거들 거. 복습은 개인 복습, 과제용은 내가 걷는 거. 자, 요 지문은 우리 방학 동안에 아마 같이 읽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니? 이거 하지 않았네? 안 했니? 뭐 처음 볼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한 걸 다 기억하겠어. 응.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서는요. 앞에 지문은 경제 지문이에요. 경제 지문은 뭐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고 사실 하지만 이게 손해냐 이득이냐 또는 비례냐 반비례냐 요 정도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철학자죠. 철학 지문이네. 기억나니? 철학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철학은 얘들아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야? 자, 집중. 생각하는 학문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일어나봐. 내 생각을 내가 말로 다 표현이 가능한가? 우리 갑자기 막 표현할 수 없어.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 내 생각을 우리는 말로써 또는 글로써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 지문은요. 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역추적해서 아 이런 생각이야? 혹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 정리예요. 생각 정리. 알겠지? 근데 생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큰 부류겠지 왜?
어디든 펴도 괜찮아. 없어? 여기 빈 공간 없어? 문제 있는 쪽 말고. 근데 왜 얘는 조금 달라. 이게 버전이 저번 주에 좀 다르게 갔어. 조금 달라. 그래서 빈 공간 있는 거에다 풀면 돼. 빈 공간 있는 데다가. 그래. 빈 공간 있는 데가 해주면 돼.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까지도 같이 해야 돼요. 미시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또 거시적으로도 읽어야 돼요. 자, 미시적 읽기는 그것에 대해서 특징 정리하는 거, 그것에 대한 관계 정리하는 거. 거시적 독해는 그것에 대한 설명 방법 정리하는 거, 그것에 대한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 그거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아, 그리고 문제 나오는 부분은 또 하나 더 있지. 어휘. 어휘 문제도 나오지. 어휘 문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면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다 체크해놔.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단어,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단어야. 그럼 그런 단어들을 다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만 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내신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신이 아니었으면 모의고사였으면 그냥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돼. 사실. 근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한 문장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문장. 자, 뭐라고 정리할래? 그냥 한 문장 읽으면 딱 파악됐어? 그래도 핵심 단어. 데카르트 얘기가 아니었다, 사실 이거. 누구? 그래, 서양의 근대철학. 이게 중심이지. 이게 주어예요. 데카르트 주어 아니었어. 자, 그러면 서양의 근대 철학은 철학이었다. 동어 반복이니까 하나 지워주고. 서양의 근대 철학은 뭐였다? 주체 중심이다. 그래, 여기가 핵심이지. 그럼 옆에다가 정리, 어떻게 정리할 거야?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이다. 설명 방법. 자, 설명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시를 들었냐, 정의를 들고 있냐, 분류하고 있냐, 분석하고 있냐, 대조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은 문맥 파악하는 거야, 문맥. 자, 그럼 내용 정리 다시. 자, 일어나. 자,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이다. 정리 끝. 한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니? 네. 안 어렵지? 그럼 두 번째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길어? 어디야? 여기까지. 자, 정리해 봅시다.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일까요? 혹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얼른. 그럼 실제 어떤 말을 인용을 했죠? 이 얘기 누가 한 얘기니? 혹시 알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 윤사한 사람, 생윤한 사람 없지? 소크라테스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잠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지? 이 얘기 소크라테스가 했나? 저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자신 알려고 소크라테스는. 아,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려고. 야, 여기 생활과 윤리 없어? 윤리와 사상 없어? 윤리와 사상 어디 있어? 빨리 손 들어. 윤리와 사상. 이거 다 배웠잖아. 윤리와 사상 했다. 안 배웠어? 그래. 야,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거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지. 플라톤의 선인정치를 미치는 거. 이데아. 야, 그러면 잠깐만. 이데아. 그래, 플라톤 철인정치, 플라톤 이데아. 그치?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자. 야, 이 말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건데 주체 중심 맞아? 그렇게 느껴져? 그래, 내가 주체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 존재한 거라고. 주체 중심으로 아주 주체 중심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구를 종종 여러 군데서 본다. 이게 어떻게 좀 강렬한지 사람들이 막 인용을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인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주체 중심이라는 얘기야. 그럼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순간은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는 그 전에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 의심.
자, 그 의심의 시작을 여기다가 배경 지식을 조금 얘기할게요. 이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가 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의심에서 시작해. 이 생각이잖아. 철학이잖아. 생각으로 의심하기 시작해. 내가 보는 게 맞을까? 내가 먹는 게 이 맛이 먹는 게 맞을까? 뭘 의심하냐면 감각을 의심을 해. 되죠. 사실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아니야. 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아니 내 얼굴은 원래 원빈처럼 생겼어. 원빈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혹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이 감촉이 혹은 이 느낌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에서 시작을 해요. 너 자신 알라? 자, 그런 의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하게 되지. 모든 게 의심일걸? 그럼 난 살아있는 게 맞니? 나 아바타 아니야? 생각해보면? 막 누가 나 조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내주는 이 데카르트의 의심은 야, 적어도 내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나. 근데 내가 어떨 때?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이런 생각한다라는 이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 나 지금 생각 중이잖아. 의심하고 있잖아. 그럼 적어도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의심이 돼. 내가 이거 보는 게 맞나?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내가 보는 대상들이잖아. 여기 존재하는 거 맞니? 여러분들 다 홀로그램 아니야? 아바타 아니냐? 나를 속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의심병 환자들. 그렇게 시작이 됐던 서양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야, 적어도 나는 의심하지 못해. 나는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체 중심, 생각하는 나의 중심으로 모든 놓인 것을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 주체 중심의 플러스 지배할 수 있다. 으로 이해가 됐던 서양의 근대 철학. 근대는 언제까지가 근대니? 응? 근대는 언제가 근대야? 그럼 이거 파악하기가 힘들지. 그냥 가까운 현대긴 한데, 그치? 보통 서양의 근대, 이제 중세, 그럼 중세는 언제까지가 서양에서 중세가? 까지가 중세가? 1차 산업혁명까지가 중세가? 내가 알기로는 중세 기준으로 여기 자 세계사 손들어. 세계사 어디 있어? 없어? 세계사 3학년이야?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신학이 무너진 시기가 이제 중세까지예요. 중세는 신학 시대까지예요. 신중심의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라는 단어 들어봤지? 신은 죽었다. 그치?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근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때부터가 현대라고도 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한 16세기, 17세기 그때가 이제 메인이거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주체 중심이고 지배 가능이었어. 근데 중심이 여기가 이제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대? 세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적인 경험은 이러한 철학의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 사유. 지각한 사람 지각 사유 좀 내봐. 늦잠 잤어? 라는 사유일까? 그럼 아니 야 그때의 사유일까? 이 사유는? 이 사유라는 단어 뭘까? 그때 야 그럼 사유가 벌써 지금 2개 나왔다. 사유 아니 하나 더 사유. 자, 첫 번째 야 너 지각 사유를 들어봐 라는 거는 이유들라는 거지. 자, 사유 재산이라는 거는 개인의 소유의 재산이다. 지금 여기서의 사유는 뭘까? 생각. 자, 요 유자가 이때는 이유가 아니라 말미암을 유자라고 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을 통해서 라는 의미인데 결국 생각이에요. 철학적 생각을 이렇게 사유라는 이 단어들은 다 한자가 달라요.
안 사유? 아. 이거 한 10만 원에 사유. 자, 요 사유라는 단어들 다 설명할 수 있겠니? 그 문맥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만 여러분들 요 세 번째 생각이라고 우리는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대. 자, 근대 철학에서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 학살과 그렇지.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을 얘들아 WW2라고도 적기도 해. World War. 오케이. 자, 이유. 그 다음 문장 이유.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 이것을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반성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주체 중심, 특히 남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속성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오냐? 전쟁의 참상 앞에 놓여있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 중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문장이 이렇게 놓였네요. 자, 참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니? 참상 안 좋은 거야? 그런 느낌은 있지. 참담한 상황. 맞아. 참담한 상황. 맞아. 참혹한 상황. 참담한 상황. 이렇게 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단어들마다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참혹한 상황, 참상 앞에. 전쟁이 그러면 참혹한 거 맞지?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야.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 야, 우리 6.25는 그러면 뭐 한 달 만에 끝났냐? 항복했대? 했어? 아니야. 벌써 지금 반격했는데. 언제? 오늘? 아니 좀 진짜. 가짜뉴스 볼까? 야, 또 유튜브 가짜뉴스 봐라 또. 야, 지금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막 그러다. 아니야. 지금 러시아 지금 후퇴하고 있어 다. 반격하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자, 내가 한국하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 항복하고 있어. 왜요? 지금 포위돼갖고 막 지금 누가 세계 군사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속된 말로 뻥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야 러시아 2위가 이 정도인데 1위하고 1위 그러면 어떨까? 왜 저래 러시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들 궁금한 거야. 그럼 이런 전쟁의 참사 안에서도 야 다시 돌아와봐. 전쟁을 그럼 누가 하는 거니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는가? 시민들이 하는 거지, 개인들이 하는 거지, 개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근데 지금 우리 이런 세계에서,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면 하고 싶냐? 나 같아도 안 가고 싶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그렇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끌려갔다가 전쟁 의욕은 없고, 그래서 계속 뭐 진격은 안 되고 그러고 있대. 의지가 없어.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야, 누굴 죽이는 게 그걸 말이 쉽지. 그렇게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일 수 있나? 못 죽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봐봐. 그 내용을 그대로 와서 이 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학자가 뭐 했대? 이 주체 중심의 지배 가능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레비나스 뭐 했다고? 첫 번째, 타자 중심의 철학. 하나 더, 철학을 주장했고 하나 더 주체성에 대한 의미 정의. 의의를 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은 이 내용일 거야. 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타자 중심의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한테 은근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또 보고 써라. 그냥 여기서 주체 중심의 의미, 여기서 주체성의 의미, 타자 중심의 철학, 타자 중심의 철학.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했네.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럼 이제 레비나스 이야기로 완벽하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데카르트 얘기는 한 줄 나오고 끝. 근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뭔지 이해됐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니? 안 해? 자, 이어서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삶은 무엇이다? 초월이다. 자, 레비나스 왈. 자, 그때 왈은 뭐야? 그치, 말하다 왈이에요. 레비나스 왈. 우리 고전 소설에서 나오잖아. 누구누구 왈. 공자왈, 맹자왈. 근데 그 말을 가라사대라고도 하지, 가로다라는 말이에요. 자, 레비나스 왈 뭐라고 얘기했대? 인간의 삶은 무엇이다? 초월이다. 뭘 초월한데? 그럼 이 초월을 또 정리해야지. 초월이나 무엇이냐?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초월을 또 정리해 봅시다. 초월이란 무엇이다?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초월이란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이렇게 벗어나는 거 있지. 아니면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초사이언 1단계에서 2단계로 초월하는 느낌? 드래곤볼 세대가 아니구나. 뭔가 변신해서 초월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정리는 뭐라고 했어?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초월이라고 여기서 정의해줬잖아. 그러면 이런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여기서 정의한 바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초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오, 되게 길다. 여기까지. 자, 요 초월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초월이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그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어디래? A에서 B래. 아, 선생님 A에서 B가 뭐예요? 몰라 아직. 근데 A에서 B라고 하니까 그대로 정리하는 거야. 초월은 A에서 B래 나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A에서 B로 나아가는 건 맞니?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근데 뭔가 나아가는 거지. 그럼 적어도 B가 진정한 삶이겠네? B가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A는 뭘까? 지금 현재 우리겠지? 라고 추론. 추론이야. 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행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뭘 하라고? 하나 더. 뭘 탐구? 그렇지. 타자의 존재, 의미, 탐구. 타자라는 단어는 뭘까? 투수와 타자를 얘기하는 걸까? 타인이지. 타인,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 타자는 누가 타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무리들. 광동고의 타자들은 타 학교는 다른 학교들. 그렇지? 자, 이때 그는 이제 레비나스 거예요. 뭐 이렇게 문장이 기냐? 진짜 힘들다. 여기까지. 자, 정리. 자, 여기까지 내용은, 자,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체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주체는 어떻게 생각할래? 네, 주체는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한대. 주체는 환원을 한대.
환원이란 내용은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환원은 뭐라고?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바꾼다. 자기와 동일화시킨다. 그래서 특징 자기중심적. 또 하나 타자를 마음대로. 그럼 우리 타자를 마음대로 했다라는 말은 우리 1문단 처음에 나왔지.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지배. 그치. 타자 지배라고 똑같은 말로 정리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 내용은 레비나스가 이렇게 주장한 걸까? 아니야, 이거 누구의 생각? 우리 예전에 생각 정리하라고 했었지? 이거 누구의 생각? 네, 서양의 근대 철학의 생각. 그래, 주체 중심의 근대 철학이. 그러니까 근대 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하자 말자?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바뀌지? 그 이후 나오겠지. 이후에 쭉 나올 거예요.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한 문장 더 정리해 보자.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바로 하진 않았고 지금 이런 상황들 주체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현상들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동일자. 그래서 이 주체는 동일자야. 근데 이 동일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했지? 동일자가 아닌 사람 누구? 타자. 타자는 동일자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지배 가능. 동일자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지배를 안 하겠지. 따뜻하게 감싸주겠지. 나는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설명한 거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자, 주체로 타자가 동일자인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타자성 있다고. 타자는 타자성이 있대요.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이 사람은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이구나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레비나스의 생각이지. 뭐와 다른? 서양의 근대 철학과 다른 레비나스의 주장이라고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중심 내용 정리해볼까요? 문단의 중심 내용.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 데카르트야? 아니야, 데카르트 나오다 말았어. 누구 생각이 많어? 레비나스. 근데 어떤 레비나스야? 근대 철학과 다른. 레비나스의 생각. 그럼 레비나스의 생각을 조금 더 풀어서 써도 되지. 레비나스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타자 중심의 철학. 그치?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실제로 뭐 모의고사 해설지라던가 이런 게 보면 문단 정리 되어 있거든. 거기랑 똑같지 않을 수는 있겠지.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또는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근데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정리를 했는데 똑같은 문장이다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시에서도 제가 정리를 하죠. 시의 주제를 정리하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서 나왔던 개념들만 빨리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 타자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앞에 동일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앞에 환원이라는 개념,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가 특징이 될 거예요. 진짜 쉽게 나오면은 진짜 쉬운 패턴은 문제 패턴은 자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OX? X지. 그래. 그런 식으로 OX 문제가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오잖아. 그런 패턴이 제일 쉬운 패턴이고.
자, 하나 더. 그거 있었니? 그 높은 거는. 맞아요. 갖고 왔어?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자, 이러한 타자 개념. 그럼 이러한 타자 개념이란 건 무슨 개념? 환원되지 않는, 어디에 환원되지 않는? 주체에 환원되지 않는. 주체에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이 타자성. 타자성은 뭐?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이것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자. 1문단의 앞에서 레비나스가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1번 주체성의 의미 정의, 2번 타자 중심의 철학.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겠다는 거지. 주체성의 의미, 이 문단에서 주체성의 의미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체성의 의미, 자, 하나는 뭐라고? 향유, 1번 향유. 또 하나는 환대. 그러면은 선생님 향유는 뭐고 환대는 뭔가요? 제가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건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왜? 여기서만의 정의를 우리는 수용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향유고 두 번째는 환대인데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아까 어디선가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았니? A에서 B로? 그래, 그럼 A에서 B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 A는 전자에서, 전자는 뭐야? 삼성전자? 앞에 나오는 향유. 향유에서 후자는 뭐? 환대. 환대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말로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향유는 뭐예요? 향이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도 하지? 향이 나는 기름. 혹시 성경책에 향유 옥합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본 사람 있어? 향이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그 향유가 아니야. 유자가 즐길 유자야. 향자가 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김과 누림. 향유란 건 즐기다, 누리다. 자, 그리고 이 향유의 특징 하나 더 있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대? 아니야. 고유의 행위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즐겨야 돼. 누려야 돼. 향유, 공부라고 너 어떻게 얘기했다, 그치? 자, 예시가 나왔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해. 그를 대신해서 향유해 줄 수 있니? 못해. 공부도 마찬가지야. 너를 대신해서 내가 공부해 줄 수는 없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정리해야 돼.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자, 자기성은 그러면 이렇게 고유의 행위 스스로 즐기고 누리는 자기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입니다. 똑같은 말이겠네. 지금 주체성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은 향유였고 2번은 환대였어요. 첫 번째 향유는 스스로 누리는 것, 나만 누릴 수 있는 것, 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했네. 자기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성. 자, 하지만이 나왔네요. 달라진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하지만, 첫 번째 향유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길래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 항상 이 즐기고 누리는 것이 충족 가능하대, 불가능하대? 충족 불가능해요. 왜?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게 뭘까? 계속 변하잖아. 야, 아이폰이 지금 14가 나왔나? 그럼 또 사고 싶지?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폰이 또 15가 나오면 또 사고 싶지? 그게 세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 확정적이지 않잖아. 그러다가 이제 갤럭시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래도 안 살 거지. 세계가 불확실해. 아, LG가 핸드폰 사업 접을 줄 어떻게 알았어? 나 LG폰밖에 안 썼는데.
핸드폰 작년인가 접었잖아. 세 개는 불확실해 얘들아. 그래. 그래서 충족이 안 돼. 웬걸 나 LG폰 쓰다가 갤럭시 쓰니까 충족되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연동이 잘 되더라. 아무튼 자 돌아옵시다. 자, 이의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 가면서 자기성을 확정해 나갑니다. 자,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 충족이 안 되니까 이 주체는 어떻게 한다고? 주체는 어떻게? 주변을 소유한대요. 얘들아, 주변을 소유라고 되게 점잖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미 앞에 문단에서 다 설명됐다. 그렇지, 지배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앞에서 나온 그 개념을 또는 이 말을 어휘의 뜻을 다음 문단에서도 연결시켜 주면서 읽어야 돼요. 주변을 소유한다, 결국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확장해 나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향유를 기반으로 한 이 주체성은, 향유 기반의 1번 주체성은 정리, 마지막 특징 정리, 본질적으로 이기적, 그리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 자기만 관심. 그래서 세 번째, 스스로 초월 X. 자, 초월할 수 없다는 건, 초월은 아까 뭐라고 했어? A에서 B로 나아가는 거. A에서 B로 나아가는 거. 스스로 초월할 수 없다. 결국 환대로 나아갈 수 없다. 너가 스스로.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향유 기반의 이 주체성, 첫 번째 주체성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초월할 수 없어요. 정리되니? 네, 사람의 생각이니까. 어디? 한대. 그 뒤에 있는 음. 정답이 뭐야? 이건 B봐. 공동 B. 우리가 아니잖아. 보고 싶냐? 네. 싫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나왔는데? 야, 얘는 상처받아. 내 상처 안 받아. 자, 이제 다음 문단 갑시다. 자, 그럼 따라서라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자기만의 갇힌 세계에서, 자기만의 갇힌 세계가 어디야? 여기 스스로 초월할 수 없는 향유의 주체성에서 라고 연결이 되죠. 자기만의 갇힌 세계. 어디 갇혔니 얘? 지금? 근데 스스로 초월할 수 없다라는 이 자체를 갇힌 세계라고 표현한 거잖아. 써놔 위에다가. 스스로 초월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왜 이렇게 문장을 그러면 앞에 썼던 내용을 뒤에서는 또 달리 표현하는지만 결국 같은 얘기일까? 문장 표현은 달리 썼지. A라고 썼다가 B라고 썼다가 C라고 썼다가. 근데 의미는 다 똑같지. 이게 작문의 본질이에요. 썼던 말 또 쓰기 되게 싫어해요. 글은. 어렵게 쓰는 걸 좋아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참고하세요. 비평문 쓸 때. 적어도 좋았다라고 쓸 거면 좋았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바꿔 쓰라는 얘기야. 좋았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결국은 굿이잖아. 안 좋았다, 슬펐다, 낙심했다. 자, 그래서 결국 스스로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그 계기가 이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타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A는 뭐? 향유. 스스로 향유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가 환대의 주체성으로. 환대라는 단어가 뭐니 얘들아? 근데 환대. 이게 뭐야? 반기는 거. 이렇게 수업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되게 환대해 주잖아. 반기는 거. 그러면 누구를 반겨야 되겠어? 타자. 주축. 타자를 반겨야 되지 않을까?
자,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합니다. 호소란 단어는 뭐니? 막 말하는 말하는 거, 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호소라고 얘기를 하잖아. 말하는 거. 그러면 자, 이 타자가 출현해서 뭐까지 한다고? 호소를 한대. 외친대. 나 왔어.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등장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이제 수업하자. 타자의 출현, 선생님의 출현. 그러면 레비나스 입장에선 그 타자의 호소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래? 무조건적으로. 자, 이 호소를 우리는 주체들은 무조건 수용 and 응답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참다운 주체가 된다고요. 새로운 타자의 출현, 선생님의 출현, 얘들아 공부하자 하면은 네 선생님 좋아요. 무조건적인 수용. 그럼 여러분들은 참다운 학생.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것도 스스로의 예시 들면 제일 좋죠. 뭐 동생과의 관계에서 또는 뭐 언니 오빠의 관계에서 형과의 관계에서 라면 끓여와 형의 호소. 그러면은 참다운 동생은 좋아 같이 먹자 맛있게 먹어. 동생 2명이어서 좋아. 자 그래서 이때 자 정리를 했네요. 환대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네 무조건적인 수용 이것을 환대라고 했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자,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레비나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야? 환대의 주체성이지. 환대하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참다운 우리가 된다고. 자,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어우, 이거 되게 근데 좀 부담되는데? 이 무조건적인 수용은 환대인데 이 환대의 특징 뭐라고? 타자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책임.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거니까 조금 별로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라고 하니까 힘들다. 문제로예요? 문제로? 타자의 문제를 미안해.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다. 이제 뭐 엄마한테 딸은 또 타자일 수도 있으니까 타자의 딸이 고민을 얘기해. 또는 아들이 고민을 해.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대를 하겠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해보고 수용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친구 간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친구 간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 친구 간에서는 환대보다 얘들아 나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보. 그냥 그거밖에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다운 환대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참다운 친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해보라고 레비나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자, 타자의 출현으로 이렇게 타자의 출현이 되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 응답을 무조건 여기 붙였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책임을 지는 주체성에서 이때 이 주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네. 자신에 대한 성찰하라고. 성찰하면서 응답하라고요. 자, 그런 관계로 보면 결국 자, 이 주체 여기 되게 중요하다.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래. 주체, 타자는 비상호적이래. 얘들 비상호적이 뭐니? 그래, 비상호라니까 서로 뭔가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래. 왜? 왜 비상호적이라고 했어? 앞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타자가 위에 있는 거야, 나보다. 아,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타자가 위에 있어요, 나보다. 그래, 친구들을 좀 환대해봐. 그럼 친구가 내 위에 있는 거네. 자,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비대칭이야. 비상호적이야, 비대칭적이야. 그럼 레비나스의 이런 주장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니, 없니? 있어야 참다운 내가 된다고.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이거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럼 그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공감되는 것만 수용해도 괜찮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인격을 위한 독서일 때.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잖아, 또는 수능이잖아, 또는 내신이잖아. 그러면은 네, 레비나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좋습니다. 믿습니다. 레비나스 믿습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네가 오라, 레비나스가 최고야. 이렇게 읽어야지.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의 고민들이 있어. 레비나스 얘기 다 따르려고 하니까 짜증나지. 날 포기하래. 친구가 나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런 우리에게 야, 그러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고 있지. 이런 질문 안 그래도 우리는 할 법했어. 왜? 나를 포기하기가 좀 싫잖아.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네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 첫 번째, 맞다고 할까? 자기성 완전 포기하라고 할까? 자,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자, 정리해요.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두 번째,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오히려, 정리할게. 오히려 타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기성 낮추고, 책임성 주체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로 인해 자기성 상실되는 건 절대 아니야. 왜?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타자들은 주체의 존재, 우리를, 나를 침몰시키기 위한 위협적인 존재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준대. 오히려 같은 주체에서 열린 세계로의 이런 관계를 뭐라고? 초월. 자, 초월은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A에서 같은 주체의 열린 세계 나. 참다운 나. 참다운 주체. 그럼 여기 B에 위치할 수 있는 것들 밑줄 쭉 쳐놓고 뭐 또는 A에 위치할 수 있는 것들 밑줄 쭉 쳐놓고 그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열린 세계로 가는 이 부분만 열린 세계로 갈 수 있는 부분만 빨리 가서 앞에 가서 한번 보자. 열린 세계와 대응되는 이 단어들 가서 한번 볼까? 앞에서는 참다운 주체도 열린 세계에 대응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다운 주체. 참다운 주체. 여기도 B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B는 환대라고 하는 것도 B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이게 내신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을 A라고 놓고 니은을 B라고 놨을 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기억과 니은을 봤을 때 니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기억을 하나 쏙 하고 집어넣겠지.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향유에 해당하는 건 뭐길래? 향유에 해당하는 건 앞에서 정리를 많이 했죠. 고유의 행위다, 즐기는 거다, 누리는 거다, 혹은 자기성이다, 또는 타인을 지배하는 거다, 주변을 소유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은 다 A에 넣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라고 그치?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라고. 그래. 주체보다 타자를 더 높게 보고 있네. 비례적 또 그리고 비상호적. 자,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를 한다는 뭐라고 생각.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인간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의라는 거는 무슨 단어야? 의미 있는 의미다. 의미 있는 의미가 된다 우리한테. 가치가 있다. 좋은 점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의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더 쉽게 얘기할게. 잘했다. 이 레비나스 이런 점에서 잘했다라고 의를 정리하면 이런 생각들이 뭐 레비나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보다 우리 타인에 대한 어떤 관계, 타인에 대한 수용에 대한 문제들도 그래서 기사를 발췌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20번 문제로 연결되죠. 여기는 지금 오늘 읽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 3시간 아직 우리 얼마 안 됐잖아. 자, 여기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없는데? 여기 있다. 아니래, 내가 이거 3번 제가 3번. 3번. 자, 요거 여러분들 요런 문제 나올 거니까 이제 대비하자. 자, A에서 그럼 A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또는 부사어 다 써봐. 이 문장. 노이다 누가 노였어? 아니 A. 레비나스가 찬상 앞에 노이다. 그치? 어떤 뭐 대상 앞에 놓이는 거지. 근데 요거를 위치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니? 위치했다. 거기에 놓였다, 위치했다. 혹은 거기에 있다. 맞아? 안 돼. 야, 마음이 있는 날이 있었다, 위치한 날이 있었다, 돼, 안 돼? 안 되지. 새로운 도로가 있다, 위치했다. 아니지, 이거는 생기다라는 거잖아. 다리가 놓여야 다리가 생겨야잖아. 이거는 생기다잖아. 그럼 이 생기다가 여기에도 참상 앞에 생겼니? 안 되지. 꽃무늬가 놓였다, 꽃무늬가 박혀 있다. 그래. 그럼 이거는 참상 앞에 박혀 있니? 그래. 이렇게 유의어로 따져보면은 1번밖에 안 되지.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위치했다. 유의어로 바꿔봐야 돼요. 내가 이거 어휘 문제 풀 때 몇 가지 패턴으로 얘기해줬니? 여러분들 카드 3장 갖고 있으라고 했지. 1번 유의어로 바꿔보기. 두 번째 서술어 자릿수 생각해보기. 세 번째 속성 생각해보기. 요 3가지 카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어휘 문제 풀 때. 이거 서술어 자릿수로 맞춰볼까? 레비나스가 참상 앞에 놓여 있다. 문장 서술어가 지금 2자리 서술어지. 그리고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에 위치해 있지. 그럼 1번도 볼까?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맞지? 문장 성분 맞지? 2번은요. 마음이 놓이다. 2자리 서술어예요. 도로가 놓이다. 한 자리 서술어고 2번, 3번 한 자리 서술어지. 다리가 놓이다. 한 자리 서술어고 꽃무늬가 놓이다. 한 자리 서술어고. 서술어 자릿수도 안 맞잖아 지금.
유효로 바꿔보고 서술어 따져봐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우리 문제 서술어 자릿수가 뭐예요?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한 문장 성분의 개수. 그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문법 정리하면서 그때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내용 일수부터 보자. 16번. 윗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인데 이게 왜 4번일까? 이런 성질이 아니라 타자성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정의 해봐. 어떤 걸 타자성이라고 했어? 타자성은 주체로 그치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 지배하는 건 누구야? 환원이라는 게 뭐야? 환원되다. 환원이란 말이 뭐야? 여기서 정리 안 됐니? 환원? 바뀌는 거. 그쪽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가 얘들아 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니? 환자가 무슨 환자니? 반환하다, 치환하다, 바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바뀌는 거. 환원. 과학 하시는 분들은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야 되지. 환원을 하면은 이 전자를 얻어요. 산화는 잃어요. 그래. 산화 환원 반응까지. 자, 기억. 자, 우리 이런 문제들은요. 이거 문제 푸는 순서예요. 자, 기억이 뭔지 먼저 보세요. 자, 기억은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문제의 구도가 이거에 대해서 레비나스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라고 추론해 보라는 거죠. 이런 추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답을 해보세요. 선택지 보지 말고. 자, 레비나스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니? 레비나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타자의 존재는 나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줘. 또 타자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먼저 답을 내보고 그 답에 대한 생각을 선택지에서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보이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초월해줘.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이 문제 패턴은. 그냥 선택지 보면 헷갈려. 헷갈려 막. 5번은 완전히 틀렸다. 5번은 왜 틀렸어? 그래. 요 순서가 바뀌었지? 이거 순서 바뀌면은 얘도 정답이 될 수 있니 없니? 있지. 학교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낸다. 자, 19번. 자, 가의 보기의 관점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보기 관점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보기. 가는 누구였어? 레비나스였고. 레비나스의 생각을 지금까지 정리를 했던 거고. 그럼 보기도 요약 정리 한번 해보자. 뭐라고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겠지? 첫 번째. 나와 투쟁의 관계야. 그래서 나를 박탈하려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야. 레비나스는 날 위협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타자는 나 위협하는 아니라고 했죠. 벌써부터 그럼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네. 3번이니 다? 맞네. 자, 모든 인간은 자유에서 기반한 권리를 투쟁은 끝나지 않아. 그럼 계속 싸우라는 얘기야. 레비나스는 싸우지 말라고 했지.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네가 맞아. 나보다 위에 놓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관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자, 그러면 왜 답이 3번이니? 어디가 적절해? 잠재적인 것으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고 레비나스는 위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3번.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난민에 대한 A의 관점과 B의 관점, 누가 레비나스의 관점이야? B가 레비나스. A가 요 보기의 느낌으로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 몇 번일까? 2번. 자,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의무를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군. 이거는 누구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죠. 왜? 레비나스는 타자의 존재를 인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환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1번은 왜 적절하니? 이거는 주체 입장으로 본 거지? 그치? 우리 근대 철학 입장으로 본 거겠네요. 3번도 이렇게 책임지려는 레비나스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레비나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